반갑습니다. 제36강 인수합병 종목 공략입니다. 네, 주인이 바뀌면 주가가 바뀐다.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유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항상 큰 변동은 이 인수합병 종목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어떤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기가 막히게 주가 예측을 해서 단기 공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이 뉴스를 따라간다면 대부분 다 꼭지에서 거래량 터질 때 잡아서 남들 물량바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수합병 종목만큼은 다른 얘기인데, 왜냐하면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뭔가 신사업을 하려고, 이 신사업이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가를 만들려고 하는 인수합병이 많기 때문에, 입장 바꿔서 회사 가치가 좋은 기업이면 뭐 사놓고 주가 변동이 크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을 사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걸 왜 인수를 했냐부터 해가지고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부양의 어떤 목적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입장을 하나 더 바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기업의 경영자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야, 좋은 재료 있는데 한번 사봐,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대주주 지분이 있다면 그 우호 지분들도 상당한 규모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인수하고 나서 인수자가 주가를 부양해서 이 우호 세력들을 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호 주주들을, 뭐 그게 어떤 명문화된 계약은 아니지만 뭐 껄끄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깔끔하게 또 이 자리를 주변 사람들이 채워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수합병 종목을 공략하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세심해야 되지만, 적어도 오른다라는 큰 명제는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M&A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 수급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인수자는 6개월간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도는 할 수 있지만 10% 이상 주주는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이 단기 차익 반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넘어가서 6개월 이내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그 이익분은 회사로 귀속이 됩니다.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뭐 거의 없다, 몰라서 하면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한다, 그러면 아니 왜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샀다, 그러면 이걸 갑자기 4,000원에 때려버립니다. 왜 손해를 보냐? 그러면 이 인수한 기업이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면, 그리고 그 기업이 상장 기업이면 더더욱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5,000원짜리 4,000원에 팔았어? 5,000원에 산 걸 왜 손해보고 팔았어? 여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배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도 팔 수 없고 내려도 팔 수 없다. 특히 상장사가 인수한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대 주주 물량은 묶이게 된다. 그럼 주가를 올리는 쪽 입장에서는 최대 주주 물량이 쏟아지는 이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고,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기가 좋다. 그래서 부양하기가 좋은 환경이 된다. 주가 부양을 하기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기존 주주가 어떻게 됐든 그 매각을 하는 기업은 중고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를 매각하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실증 나서, 아니면 뭔가 보이지 않는 고장이 있어서, 잔고장이라든지 뭐 당장 AS 받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사고 나서 뭔가 살 때의 어떤 정보하고 맞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과장 광고, 이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로 매물이 나오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익 나서 수익 보고 거기서 배당 받아가고 월급 받아가고 뭐 이러는데 굳이 팔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데, 뭔가 어려워질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보통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라면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이 게시판에 가면 주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그런 상태에서 주인이 바뀐다.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또 인수하는 쪽도 상장사가 아니라 비상장사로 새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홍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상장사를 인수를 하고 그래서 주가 상승과 이 능력은 비례가 된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인수자는 주가를 부양하는데 뭐 능력만 있다면 주가를 부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M&A 종목들,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 종목들은 주가 상승을 동기로 삼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일 뿐이지 일부러 주가를 박살내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M&A 진행 종목들을 보면 뭐 100%는 없습니다. 다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런 건 없지만 1월 25일에 디딤이라는 종목이 주당 2,500원에 해서 2,385, 2,63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2,500원이면 보통 이거보다 훨씬 낮은 주가에서 계약이 거론이 되는데 M&A가 거론이 되면 주가가 미리 요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사람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요 인수 가격,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과 비슷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걸 넘어서는 주가를 만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계약 당일날과 비교해도 주가가 올라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가끔 이즈미디어 같이 대박이 터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9,000원에 인수했는데 지금 불과 7월 달입니다. 1월 28일에 계약해서 그때부터 44,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5배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수합병 종목 뭔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이미 계약 발표 날에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전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샀다라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NSN 주당 4,835원에 해서 1,485원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줬는데 그래도 이 당일날보다는 주가가 올라간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리더스 기술투자도 1,120원대 주당 1,450원에 계약했는데 이걸 살짝 넘기는 가격. 그리고 자한 코스메틱 1,180원 그리고 1,406원, 14,400원 이거 제가 감자한 걸 반영을 해서 쓴 것 같은데 1,440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당일날 최대 주주 변경을 동반하는 양수도 계약 체결 당일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가 많아 대부분이다. 네. 그리고 IM도 1,765원에서 2,440 종가, 당일 종가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뉴스가 있으면 최대 주주를 해서 아니 양수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뭐 매일 뜨는 게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 끝나고 나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계약이 있는지 보통 한 달에 한두 건씩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4월 달에도 4월 달엔 제법 많았습니다. 한 4건 정도 있었는데 폴라리스 우노 근데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오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물립니다. 근데 100%가 없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에서 비중도 조절해야 되고 또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작업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뭐 M&A 하는 종목도 다 오른다며 난 몰빵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PSMC 주가보다 오른 종목들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보다 오른 주가로 당일 발표가 나는 종목들은 이후에 주가도 강하다. 이즈미디어처럼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D9 제약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거보다 넘어서는 종목들. 그리고 지니틱스 거의 뭐 넘어섰는데 이것도
주가로는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단기간에 줬습니다. 연희 BNT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은, 그리고 ISC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 수익을 많이 주고 어떤 종목이 수익을 적게 주고 이거는 모릅니다.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공통적으로 당일 종가에 비해서는 분명히 높은 구간을 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든 없든 주가 상승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주주가, 바뀐 최대 주주가 능력이 있는 쪽이면 주가가 많이 오르고 능력이 없는 쪽이면 주가가 오르다가 부러지는데, 요 경우를 봤을 때 뭐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먹고 나오는 거. 왜냐하면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적당히 먹고 나와야 요 취지에, 이 통계에 부합을 하는 거고, 못 먹어도 고!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못 먹어도 고 해서 여기서 한 4배, 나머지 다 손해본다 하더라도 못 먹어도 고 한 종목 중에서 지금 이즈미디어하고 요거 G9 제약, 뭐 PSMC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 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고점에서 어떻게 팔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고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나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 뭐 인수 합병 가격 근처까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기업 가치가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지금 주가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 폴라리스 우노하고 캐스텍 코리아하고 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세미시스코, 한 5배 이상 올랐고, HLB 파워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적당히 오르고, GN1 에너지, 이게 안 올랐습니다. 가끔 이렇게 안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2개, 폴라리스 우노하고 캐스텍 코리아는 둘 다 기업 가치가 괜찮습니다. 이거는 최대 주주가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 바짝 당겨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평가 상태니까. 근데 이 GN1 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A 진행 종목 중에 실패 사례다라고 볼 수 있고, 에그젝스도 뭐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나씩 조사를 해서 통계로 말씀드린 거고, 뭐 2종목 한번 살펴보면,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는 순자산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M&A가 됐던 종목인데 이 정도다라고 하면 뭐 부채도 없고 기업이 괜찮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전환 사채 쏟아내고 뭐 이런 거 다 과정 끝나고 해도 최대 주주가 굳이 뭐 급하게 이번 아니면 주가 부양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캐스텍 코리아도 시가총액이 842억인데 순자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급하게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하지만 그 폴라리스 우노나 캐스텍 코리아 이 2종목 모두 뭐 전환 사채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다음이든 뭐든 어느 시점에서는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딱 한 종목 빼고 이 GN1 에너지, 이 GN1 에너지 한 종목 빼고 뭐 다 올라갔으니까, 그렇다고 뭐 GN1 에너지가 아주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주가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통계에 기반해서 요 폴라리스 우노하고 캐스텍 코리아 이 2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폴라리스 우노는 전환 사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캐스텍 코리아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M&A 관련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장점이 뭐냐? 외부 역량을 이용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인이 바뀌면 아까 중고차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최대 주주는 능력이 한계가 온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을 매각할 때. 근데 인수자는 그 기존 최대 주주보다 능력이 좋을 수도 있고 외부 역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기업 한계에 도달한 이 기업을 다시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자가 신규 사업 진출에 어떤 시간을 단축을 시켜줍니다. 기존에 뭐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과 비교해서 이미 만들어진 기업을 인수하는 건 시간 단축에서 굉장한 이점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존 주주의 능력과 이 회사의 어떤 궁합이 잘 맞는다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인수할 때 추가로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나 이런 걸로 지분율을 높이거나 했을 때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있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주주들한테도 좋고, 예. 그리고 기존 기업의 인재나 뭐 신인들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신인이 발굴한 신인도, 그러니까 신뢰성을 활용해 가지고 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가끔 자금 조달 목적으로만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동반 부실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고,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또 사용을 한다거나, 다른 기업을 또 인수해서, 아니면 시장 트렌드만 쫓는 투자를 한다거나, 이거는 한탕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또 오너가 돈이 없이 무자본으로 이렇게 저렇게 끌어가지고 인수했을 때 후유증도 있고, 그리고 고가 인수를 할 경우 이 인수자한테 또 타격이 갈 수 있고, 이런 장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냥 단순히 M&A 하는 종목도 오른다 이런 것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되, 그 단순하고 직관적이 되는 이 배경 지식은 확실하게 이제 갖춰 두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너무 비싸게 샀는데 이 경우는 여기 해당되니까 아웃. 아니면 오너가 조금 평가가 좋지 않은데 아웃. 뭐 이런 식으로 이 회사를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핫한 게 적대적 M&A인데, 대체로 이제 지분율이 낮은 최대 주주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분율이 낮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분율이 낮아도 주가가 높으면 적대적 M&A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과거에 지분율이 17%였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17%였지만 적대적 M&A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을 잘하고 주가가 적정 주가 이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낮은 지분율의 최대 주주가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회사 이익과 최대 주주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 주주는 회사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나머지 주주들의 피해로 연결돼서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소액주주 운동,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좀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최대 주주 경영권 승계 목적 관련해가지고는 이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춰서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낮은 주가를 이용해서 상속이나 이런 경영권 승계를 좀 저비용으로 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나머지 주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고 또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움직이는 소액주주 운동, 이런 명분을 갖고 움직이는 그 소액주주 운동은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외에 뭐 적대적 M&A는 명분이 없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의 호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기업을 먹어서 먹을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러면 왜 도와줘야 되지? 그럴 근거가 없습니다. 나 돈 벌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니 돈 버는데 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지? 주가 올려줄게요. 그걸 어떻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의 대의를 위한 부분이 아니면 이 적대적 M&A 자체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실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이 소액주주 운동 사례는 뭐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주도했던 사람하고 그 최대 주주하고 어떤 합의를, 암묵적인 주도한 사람 개인을 위한 어떤 합의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잘된 사례들은 다 액트, 삼령엠텍, 영신금속, 그리고 진행형인 이 종목들에 있습니다. 액트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들이 경영권을 취득해서 주가 상승을 했고,
삼성엠텍은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방어를 해서 주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돌이켜 보면 삼성엠텍 주주 운동을 할 때 그 기존 주주들의 우려, 지금 현재 최대 주주들은 그래도 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를 하고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들인데, 아무리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 회사를 잘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 다른 주주들의 어떤 설득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와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지나고 보니까 맞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나 이런 다른 영향도 있었지만. 그리고 영신금속은 이 소액주주 운동의 한계를 체감을 했는데, 무슨 일이냐면 이 의결권을 무효로 시켜버리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마땅치가 않구나.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그 주총 무효 소송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시간을 1년, 2년 끌면서 그렇게 해서 회사나 나머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게 조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사 측에서 뭐 주주들을 위한 어떤 경영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 주주 운동의 취지가 만약에라도 기존 최대 주주가 그런 어떤 바꿀 수 없는 잘못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또 잘할 수 있도록 뭐 감시자가 되기도 하고 동업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 나가는데, 그 어떤 합의 없이 뭔가 진행을 했던 부분, 그래서 주주 간의 양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가 상승의 새로운 모델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결권 무효에 대해서 뭐 방법은 있지만 시간을 많이 끈다라는 부분, 이것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국가에 사기를 당한 기분인데, 아니 이런 방법들로 해서 견제를 할 수 있다면 왜 한 주 1의결권이란 명시를 해뒀냐,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라서 아무튼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 부분인데, 회사에 화가 나고 최대 주주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가 사기를 친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또 맞게 또 주주 운동을 변형시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아직도 주주들이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게 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일단 거기에 앞서가지고 진짜 이 소액주주들이 어떤 강력한 견제력을 가지려면 이사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해서 매년 정기주주총회 매년 여니까 그때마다 재선임을 해야 되고, 독소조항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황금 낙하산 이런 거 해서 적대적으로 쫓겨날 경우에 퇴직금을 뭐 50억을 받는다, 100억을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판결로 갔을 때는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편법으로 경영권 방어를 하는 이 유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괜찮고, 그리고 그러면 매년 주주총회 한다고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싫으면 주식회사 안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주들하고 동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게 싫으면 남의 돈을 왜 갖다 씁니까? 그리고 이사 해임 결의 요건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완화하는 부분, 중간에 잘못한 이사가 있으면 심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최대 주주한테 부역을 하는 이사들도 또 혼내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집중투표제는 지분율 50%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각각 3명 선임하면 의결권을 3배로 줘가지고 한 군데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또 진입이 가능한데 굉장히 급진적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그래도 최대 주주가 낮은 지분율로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이것 때문에 저평가 상태가 되어 있는 회사. 그러면서도 뭔가 안정적인 재무 구조로 인해서 당장 망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회사. 이런 걸 통해서 주주 운동을 하고 의결권을 행사를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뭐냐? 앞에 건 난 모르겠고 종목이 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한 종목씩 보면 요거는 이제 끝난 사례인데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이 국동이라는 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분율 10% 이하였고 시가총액이 400억 이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매각이 됐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886억으로 굉장히 불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소액주주 운동이 필요 없게 됐다. 왜냐하면 적정 주가를 넘어선 상태니까. 최대 주주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이 고통받는 가장 큰 건 적정 가치보다 주가가 하회했을 때의 문제인데 그게 장기간 이어지고 희망이 없을 때 이 종목은 이미 적정 주가 한 2배 정도로 뛰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나노라는 종목인데 공교롭게도 이 종목은 최근에 상승했습니다. 이 차트는 작년 겁니다. 작년에 만들어 둔 거라서.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율 10% 이하고 시가총액이 400억 이하였고 근데 최근에 상승으로 560억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적정한 수준입니다. 적정한 수준이라도 주주들이 어떤 주주 운동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로 따지면 한 종목만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우선순위를 하면 적정한 수준인데 굳이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 일단 다른 종목 그런 종목이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SN에너지는 지금 저평가 상태에 또 지분율도 낮은 상태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또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뭐 당장은 아니지만 주가 하락이 더 지속이 되고 주주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이러면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HK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시가총액이 현재 445억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300억대였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딱히 높지 않고 회사가 재무구조도 안정돼 있고 흑자도 나고 그래서 이 종목에서 주주 운동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작년에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10만 주 이상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최대주주 쪽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작년 의결권 행사에서. 그랬더니 홍삼 선물 세트 하나 보내가지고 이 주주총회 끝나고 택배로 와서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주들 보면 10만 주 이상 이렇게 주주들 중에서 의결권 행사한 주주들에게는 다 보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도 늘어나고 있고 굳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다. 그런데 굳이 뭐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영신금속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이전에 비정상인 주가가 이제 정상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됐고 뭐 적정한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주주들이 꼭 뭐 최대 주주를 닥달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주들도 어떤 믿음을 갖고 같이 가보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바뀌면 주주들도 바뀌고 최대 주주가 안 바뀌면 주주들이 안 바뀐 거에 대해서 또 혼을 내줘야 되고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믿고 갈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대상이 되는 종목들을 보면 시가총액이 낮고 그러면서도 뭐 기업 상태가 특별히 나쁘지 않은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요 기업들 중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거 하는지 딱 집어줘서 내가 제일 먼저 제일 낮은 가격에 사서 쏠랑 팔아 먹어야지.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만 계시면 주주운동이 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닌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이 소액주주운동을 그래도 3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왔던 거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계속 주축이 돼서 그런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보지 않게, 그 믿음이란 건 저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주주운동이 올바르게 작동해서 주주들의 어떤 피해가 없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제밥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게 또 변질되고 잘못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올해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어떤 기업의 소액주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고 그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그런 변질된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데 악용이 될 수 있다면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M&A 종목 공략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공시를 확인해서 그렇게 이제 신속하게, 보통 장 끝나고 나오니까 신속하게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는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올라가지 않더라도 기다려 볼 만하다,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시간 내에서 공략할 수도 있고 주가 하락 시에 공략할 수도 있고, 요거는 방법을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대적 M&A 관련된 거, 이 소액주주 운동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 대비 양호하고 유동성 장세인 걸 고려해서 시가총액 규모, 절대 규모가 낮고, 이런 종목들이 주가 하락 시에 저가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 인수합병 종목은 어쨌든 주인이 바뀌면 주가도 바뀐다라는 관점, 그리고 매도, 최대 주주는 6개월 안에 매도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예, 올라서 매도하면 회사에 반납해야 되고 내려서 매도하면 배임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 아니면 또 주가 상승이 경영자의 능력과 비례한다는 인식을 가지든 동기는 뚜렷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올 들어 진행된 M&A 종목들 총 18개를 18개를 보면 16개가 올랐고 두 종목이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고, 한 종목은 내렸지만, 주식은 내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심하게 내린 건 아니다. 예, 전반적으로 M&A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는 공시가 나온 시점에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M&A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이걸 배경 지식 삼아서 판단을 하는데 활용하시면 되고, 이 적대적 M&A가 시장에서 핫하고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것인데 이거는 대의가 없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주가 상승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러면 잘못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소액주주들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타협을 할 때도 있고 또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국가의 사기를 당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 운동의 긍정적인 방향을 잘 살려나간다면 주주들에게도 좋고 회사에게도 좋고, 그게 당장은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대 주주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 개편이 있을 때 조금 더 주주운동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급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당장은 현행 제도로 가야 되고,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낮은 최대주주 지분율로 인해서 저평가되는 기업을, 그리고 나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를 하는 거. 거기에 이제 국동이라는 종목은 그런 거 없이도 주가가 올라가지고 됐고, 그러니까 꼭 소액주주 운동이 없더라도 싼 종목들은 누가 들어와서 뭘 하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 거고, 나노, SNG, HK 이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뭔가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종목들 중에서 주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아니면 이 종목 외에도 또 찾아서 나온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영신금속은
예,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아직도 뭐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더 갈 자리가 남았다. 왜냐하면 이게 오른 게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화되면서 주가가 거기에 정상화된 상태에 맞춰졌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M&A 종목은 공시를 통해서 매일 공시를 확인해서 찾고, 그리고 적대적 M&A는 최대주주 지분율 낮고 기업 가치가 양호하면서 주가가 낮은 종목,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이런 종목이 또 어떤 뜻하지 않은 일로 하락해서 더 싸졌을 때 공략을 하신다면 꼭 주주 운동이 없더라도, 누가 들어와도 주가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시장이 좋아져서 올라가든 뭐가 됐든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